섬진강 상류,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 마치 깊은 숨을 고르는 듯 고요합니다. 이 임실에서 섬진강 상류의 강을 따라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강 소리는 겨울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계절에 다른 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눈 속에서 만난 강변 풍경. 하얀 눈이 세상을 부드럽게 감싼 그곳을 물길 따라 걸어봅니다. 눈 쌓인 강변, 조용한 풍경 속에 더욱 따뜻해지는 마음. 봄을 기다리는 설렘을 담아봅니다. 섬진강 자락에 기대가지고 제가 그림을 한 폭 그려봤는데요. 특히 겨울이 녹아서 이 흐르는 청량한 물소리가 여행의 시작 전부터 매우 설레게 합니다. 특히 이곳 임실은 산이 좀 웅장하고 겹겹이 쌓여있는 또 이런 모습과 그 강을 기대고 있는 길의 모습이 어떨까 매우 궁금하고요. 또 이어서 제가 걸어볼 정읍은 드넓은 평야와 평야에서 기대고 있는 강, 그 강 사이에 또 펼쳐져 있는 길의 모습과 그 길 사이사이에서 아름다운 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특히나 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이번 여행의 발걸음은 유난히도 좀 가벼운 듯 합니다. 임실의 북쪽에 자리한 아담한 마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꽃다울 방독마을입니다. 아이고, 어제 내린 눈을 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 마을 주민이신가요? 예. 제가 이 섬진강 물길 따라 쭉 걷다 보니까 이 마을이 되게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 있어갖고 지금 네. 걸어와 봤는데 네. 마을 자랑 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꽃처럼 아름다운 마을이라 불리는 방독마을입니다. 마을이 이쁘기도 하지만은 마을 주변이 갖고 있는 자연 경관, 아름다운 곳도 많고 또 휴양 체험 마을이다 보니까 체험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요즘에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 자체도 이 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체험들을 주로 하는 거겠죠? 네.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 주민이 체험 지도사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도 시인이라는 풀꽃이 카드를 만들 거예요.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활동들은 아이들에게도 흥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림도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나무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런 거를 느낀 점을 시로 표현을 해서 이제 카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농작물 경작 체험, 전통 숲 체험, 풀꽃이 카드 만들기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나만의 이야기를 꾸미는 시간. 학교와 다른 색다른 수업들을 만난 학생들이 마음껏 즐깁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재료들이 시골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풀, 꽃 이런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린이들한테 만져서 감성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더불어서 창의력과 집중력까지 같이 높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것도 시작하게 됐어요.
마음속 생각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마을의 자연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거센 눈보라조차 상관없다는 듯 삶의 역경을 이겨낸 강인한 정신. 그 정신을 상징하는 소나무가 있는 곳. 꽃다울 방동마을의 자랑인 마을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요. 네. 특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주변의 소나무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멋있죠? 나무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막 탐을 내는 나무예요. 야, 이 자생하는 마을 나무예요? 예, 예. 마을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네. 이 마을한 동산은 큰 물을 찾아가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동산 자체가? 예.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진짜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고, 이 동산에 있는 이 노송 위에 백조가 날아와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방수 8경 중에 하나인 송대백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 그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이름이 지어진 곳이군요. 네. 야, 그러면 또 이 마을 주변은 이런 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천띠 숲이 있습니다. 하천띠 숲. 숲. 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산림청에서 가꾸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명품 숲이에요.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명품 숲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통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겨울날도 그 숲을 좀 걸어볼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 쉽게 폭신폭신하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섬진강 맑은 물길 따라 길게 늘어선 숲. 더욱 고요하고 맑게 느껴지는 강물. 지난 계절의 기억을 모두 비워낸 겨울 나무들.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속에 다가올 봄에 대한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이곳이 장제무림이라고 하는데 네. 무슨 뜻이라고 해석할까요? 한문을 보면은 네. 장제무림의 장은 길장.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 예, 한 1.2km가나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오, 네네. 그리고 제방제. 제방. 그리고 나무, 수풀이 물이 지어 있다 해가지고 아. 장제무림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뜻처럼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제방이란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기로는 약 3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네. 수백 년 전에 마을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황씨 부부가 제방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돌을 싸서 마을 앞 들판을 옥토로 일군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마을에서는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마을에서는 매년 보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 때문에 제방도 생긴 거고 황무지였던 농토도 만들어진 거고. 네, 맞아요. 이 마을 중요하게 살리신 분이네. 예, 예. 마을 수호신 같으신 분이시죠. 이곳을 걸으면서 보니까 수령이 좀 되는 네. 다양한 나무들이 좀 보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있는 나무가 네. 느티나무, 팽나무, 개서나무가 이렇게 줄을 이루고 개서나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나무는 네,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우리 마을 입구에 가면은 딱 자리 잡고 있는 많이들 있죠. 그 어머니 품 같은 나무, 오. 하염없이 주는
근데 이렇게 껍질들이 다 일어나 있습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느티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20년이 지나면 나도 어른이다 라고 표를 내려고 이게 껍질이 다 벗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껍질 뽑는 느티나무는 20년 이상이 됐다는 얘기네요. 오. 그 얇은 나무들은 껍질이 안 벗겨져요. 아, 그렇군요. 예. 야, 그거 참 신기하네. 저 뒤에 저 우렁차 보이는 저 나무는 뭡니까? 근육질 같죠? 네. 남자 근육. 그러니까. 개서나무라고 하는데 개서나무. 서양에서는 그래서 머슬트리, 머슬트리요? 근육나무 네, 그렇게 부르고 합니다. 보기처럼 이야. 단단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물러 터져서 그래요?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아하, 참 겉보기가 참 다른 나무네요. 네. 근데 참 보기에는 정말 멋있죠. 근육질이 아주 우람한 나무 같습니다. 보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 느티나무하고 개서나무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네. 야, 진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여기에 새싹이 돋아서 아주 엄청난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장제무림, 눈 덮인 숲길. 보이지 않는 생명이 움트고 있는 이곳에서 바람이 들려주는 속삭임, 봄을 기다리는 설렘을 가져봅니다. 귓가에 맴도는 함성 소리. 1919년 3월 1일, 온 국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 임실에서도 3.1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일문. 저기 기념비가 있는 거 보니까 임실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을 기념하는 곳인가 보다. 맨손으로 태극기를 치켜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 임실의 3.1운동은 오수초등학교 임실 장터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요. 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름을 새기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선생님, 이 임실에 왔더니 3.1운동 동산이 또 이렇게 있는데 이곳이 어떤 현충 시설이 좀 꽤 있나 봐요. 예, 우리 임실이 그 현충 시설이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건가요? 예,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5군데가 3.1운동 관련된 현충 시설이 좀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오수 지방이 상당히 그 많은 그 만세 운동을 했는데 거기 한 지방만 포상자가 43명이나 됩니다. 꽤 많았네요.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특히 이 자리는 과거에 그 신사참배하던 그 자리를 3.1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는 3.1운동 기념비가 네. 82분의 그런 그 선열들의 그 옥고를 치르거나 사망하신 그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1977년에 세운 3.1운동 기념비. 일제 신사를 허물고 없앤 자리에 세워 만세운동의 뜻을 더했습니다. 유난히 3.1운동과 관련된 현충시설이 많은 임실. 만세운동에 참가한 인원도 많고 다양했기에 희생된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80여 명이 이제 그 옥고를 치르고 한 100여 명이 고초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현장에서 3.1운동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옥고 치르다가 돌아가신 분이 우리 한영태 선생님
김영원 선생님 두 분 홈고 치르고 그 자리에서 그 후유증으로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상당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고초를 좀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 3.1운동의 희생은 아프고 쓰리지만 당시 전북 지역의 만세운동을 이끌고 복돋우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6시. 선생님, 이 임실에서의 3.1운동은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3월 1일 날 그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고 네네. 그 뒤부터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임실은 그 천도교 개통으로 해서 3월 2일 날 예, 그 천도교 교구장인 그 한영태 그 교구장을 통해서 일찍 배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3월 2일 날 자정을 기해서 임실 각 지역에 있는 높은 봉우리에서 봉화가 일어나고 네. 그 뒤로 이제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오수 초등학교,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시작을 했고 3월 12일 날 임실 장날 여기를 기해서 약 2,000명 규모의 그런 2,000명.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데요. 예, 그래서 만세운동을 했고 네. 그 다음에 3월 23일 날 오수에서 했는데 2,500명 정도의 규모라고 그래요. 야. 그렇게 해서 4월 7일까지 임실 지방은 각 지방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약 한 달 정도. 예, 그렇죠. 운동이 일어난 거네요. 저도 이 동산에 올라서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임실이라는 곳이 어떤 충효의 어떤 고장이고 또 역사나 어떤 그런 중요한 것들을 계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목 놓아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 그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지금 세대들이 요즘 세대하고 과거 세대하고 너무나 격차가 많이 심한데 그 신세대들도 과거 우리 단재 시채호 선생님 말씀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우리가 옹고 잊으신 그 정신을 받아서 과거를 거울 삼아서 나라의 발전을 같이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입니다. 섬진강 댐과 함께 만들어진 인공호수 옥정호입니다. 물안개가 아름다운 호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신비로운 풍경에 잠시 빠져봅니다. 하얀 솜니부를 입고 있는 듯한 옥정호의 겨울 느낌이 참 좋네요. 특히나 노송처럼 소나무 위에 하얀 흰머리가 그득그득 앉아있는 모습이 이 계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운치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네. 잠깐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는 순간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는 풍경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옥정호의 느낌이 참 좋네. 와, 이 옥정호 끝자락에 걸려 있는 이 하얀색 선이 참 운치 있다. 이 봄을 희생하는 마지막 자락에 내린 눈 같은데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운치겠지. 저 하얀 선은 정말 그림이네, 그림.
아마도 이번 겨울의 마지막 눈이겠죠. 금방 사라질 풍경이지만 호수 위에 새겨진 겨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봅니다. 잔잔한 풍경이 남기는 선명한 그림 하나. 임실에서 정읍으로 가는 길, 눈 속에서 만난 호수에서 이렇게 잠시 쉬어갑니다. 와, 이 임실 가운데 있는 이 옥정호가 그 섬진강 다목적댐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호수인데 확실히 또 계절마다 특히 이 계절 겨울에서 느낄 수 있는 또 운치의 맛이 있네요. 소복이 눈이 쌓인 동네. 산 아래 야트막한 언덕에는 이 계절에도 초록이 가득합니다. 차밭이라고 하면 보통 하동이나 보성, 남쪽 지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차밭이 전북 정읍에도 있습니다. 정읍에 차 하면 생소하신데 600년 전에 그 정읍에서 생산된 차를 임금님께 진상을 했어요. 그 기록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수록이 돼 있어요. 보성, 하동, 제주 그쪽으로는 이제 따뜻한 그쪽에는 이제 차가 많이 있지만 정읍이 북방 한계선이어서 밤낮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서요. 찻잎이 굉장히 다른 지방보다 찻잎이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심었기 때문에 얘들이 직근성이어서 굉장히 좀 더 추위에도 좀 강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눈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연함. 이 겨울 초록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지금 꽃이 지금 여기 꽃이에요. 이 꽃이 지면서 지금 열매가 이렇게 세상에 겨울을 나가지고. 소나무숲 아래 펼쳐진 녹차밭. 20여 년 전 직접 차나무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일궈냈다고 하는데요. 나무 그늘 아래 적당한 햇빛과 바람, 정읍의 자연이 차를 키웁니다. 지금 이 시기 조금 지나면 눈이 녹으면서 서리가 내리면서 이 잎이 타거든요. 근데 얘들이 그 서리 방지 또 바람도 막아주고요. 또 반채광이어서 차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또 그 지금 이쪽 지명이 황토현이에요. 특히 저희 황토현은 붉은 사양토에 물 빠짐도 좋고요. 또 경사가 완만해요. 차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췄어요. 겨울에 만나는 푸른 차밭. 톡톡톡 손끝으로 전달되는 청량한 소리. 찻잎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풀내음과 흙내음. 정읍의 자연을 이곳 차밭에서 느낍니다. 그 차를 비비는 과정에서 유념이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빨리 우러날 수 있게 비벼주는 과정을 유념이라고 해요. 유념을 해보면 굉장히 차집니다. 정읍의 차는 끈적끈적. 이제 차를 덮고 유념을 해보는데요. 봄에 따는 찻잎과 달리 겨울차는 이렇게 잎이 크고 뻣뻣합니다. 지금 이 겨울차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잎이 크고 뻣뻣한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요. 굉장히 그 떫은 맛이 없고 부드러워요. 비비면 다 깨지거든요. 지금 거의 완성된 차인데 벌써 수분이 빠지니까 부서지잖아요. 이걸 비비면 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뒤집어서만 바닥에서 익혀줍니다. 정읍다원에서는 차밭 체험, 다도 체험 등 직접 찻잎을 따고 덮고 차를 음미하는 시간까지 가져볼 수 있는데요. 잎이 크고 뻣뻣하지만 깊이 있고 부드럽다는 겨울차. 이제 그 맛을 즐겨봅니다. 차 한 잔에 담긴 겨울의 숨결. 찬바람 속에서도 강인하게 자리를 지킨 차내음을 마주합니다. 정읍하면 차가 그 제품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생소했었어요. 코엑스나 티월드 때 나가보면 정읍에서 차가 나와요? 10몇 년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보급이 많이 되고 정읍의 그 차 체험도 많이 하면서 정읍의 차를 많이 알고 있고 차밭이 생소한 정읍에서 차밭을 일구고 가꾸며 다양한 체험으로 정읍의 차를 알리고자 애쓰고 힘써온 시간들. 2023년에는 전북 민간정원에 등록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차밭이 완벽하게 조성되지 않았을 때는 보성까지 하동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정읍 우리 학생들도 가까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또 저는 보람을 느끼고요. 차는 그 굉장히 기다림, 요즘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차 교육을 받다 보면 굉장히 그 차분해져요. 자세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와 함께해온 20년.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서 차밭을 일구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는데요. 오랜 기다림과 사색의 시간. 이제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씨앗으로 심어서 지금 20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차밭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든 분들이 저희 차밭에 오셔서 힐링하고 차밭에 오셔서 쉼을 갖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지금 여지껏 해왔듯이 차 체험이나 차 교육, 차를 알리는 교육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람이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겨울의 고요함을 품고 있는 순백의 대지. 사방이 트인 평야 한가운데 작은 오아시스처럼 자리 잡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기 무슨 출입구를 느끼게 하는 문의 기둥 같은 게 넓게 서 있는데 이 정읍의 화오리에는 근대 역사를 좀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근대 역사가 느껴지는 옛 건물들이 좀 있구나. 야, 주변이 다 평야구 농경지인데 이 마을에 옛 건물들이 있단 말이지. 넓은 땅 가운데 자리 잡은 오래된 마을.
벼가 호수에 이르다라는 뜻의 화호리는 용서, 용교, 포룡, 정자 4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용서마을은 푸른 용이 상서로이 꿈틀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쌀창고, 그 다음에 이후에 구마모토 가옥. 아, 구마모토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는데 왠지 낯설지 않은 구마모토라는 일본 이름. 아무래도 여기 동진강 주변에 드넓은 평야가 있다 보니 수탈의 아픔과 쌀창고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 같은데, 아마 속속히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 역사적 흔적과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겠어요.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짝 마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마을이 네. 옛 느낌도 좀 나면서 좀 느낌이 묘하네요. 특히나 제가 여기 막 골목을 들어서면서 네, 네. 대문 같은 기둥을 좀 봤어요. 네. 근데 기둥이 좀 커 보이던데 맞나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무슨 그 기둥의 크기나 넓이가 무슨 군청 앞마당에 있는 대문 크기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 네. 저 대문은 네. 마을 대문입니까? 개인 대문입니까? 개인 대문입니다. 대문이 개인 대문이라고요? 네, 네. 어우,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마을 곳곳을 좀 보면 네. 그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됩니까? 네. 같이 돌아보면 아마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같이 잘 안내해 주시면서 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자, 선생님?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네. 네.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요 앞에 건물 하나가 보이네요. 네. 구마모토 가옥이라고. 아, 네. 이게 저 입구에서 표지판에 네. 구마모토 가옥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네. 이 집이 그 구마모토 가옥이라는. 네, 맞습니다. 오. 야. 하하. 구릉지의 높은 곳, 너른 평야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은 적산가옥. 앞쪽에는 사무용 건물을, 뒤쪽에는 거주용 건물을 배치하고 두 건물을 복도로 연결해 놓았는데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가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 일본식 냄새가 물씬 풍기는 네. 가옥인데 네. 작아 보이지 않네요. 규모가 큰 집이죠? 그러죠. 굉장히 큰 집인데 오. 그 구원모토가 이 그 전주, 김제, 옥구, 정읍 이 전라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10배나 되는 땅을 보유하고 있던 대지주였어요. 근데 그때 그가 여기에서 머물기 위해서 지었던 집이니까 네.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지어진 집 자리만 봐도 네. 실은 그 옆에 당산나무가 있어서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여겼던 곳이에요. 아, 이 그런데 마을에서는.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 떡하니 자기 집을 지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의 상실감은 굉장히 컸었고 그렇겠네요. 위압감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집이 있는 위치도 보면 밑에가 다 내려다 보여서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위험성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 집을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맞아요. 네. 주변이 다 평야지대인데 네. 이곳이 조금 높거든요. 높지요. 그러죠. 저기 옆에 보이는 앞에 요 보이는 앞에. 네, 여기는 일본인 관리인 농상과장이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아, 네. 근데 관리인 집도 지금 봐서도 작은 좋죠. 집은 아니네요. 작은 집은 아니에요. 와, 네. 그렇구나. 전북 일대 조선인의 땅을 갖가지 방법으로 빼앗아간 구마모토. 거대한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집을 지으면서도 우리 농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저 옆에 보면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서 네. 쌀 생산량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김제, 부안, 태인으로 가는 마을 3개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통도 되게 좋았어요. 이곳이. 네. 아. 그래서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터를 잡은 거죠. 그래서 갖은 방법으로 이곳에 땅을 사서 그 기반을 마련해서 그때 당시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다음으로 전라북도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이 대지주였죠. 그렇군요. 비옥함이 만들어낸 아픈 역사네요. 너른 들판, 비옥한 땅이 있어 오히려 수탈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정읍의 아픈 역사.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전북 일대의 땅에 눈독을 들인 구마모토는 고리대금으로 땅을 빼앗았고 우리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을 착취해 생산한 질 좋은 쌀은 군사당을 거쳐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사관이라고 해서 선생님 따라 들어왔는데 네. 느낌이 이 건물도 꽤 오래돼 보이네요. 그렇죠. 그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쌀 창고였으니까요. 아, 여기가 원래 쌀 창고 용도로 지어졌던 건물이에요? 아, 네.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구마모토가 가지고 있었던 쌀 창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쌀 창고로 사용했었고 이제 해방된 후에는 이곳에서 학교로도 사용하고 아, 이 마을 병원으로도 학교? 네네네 오. 병원으로도 사용했던 건물인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관으로 탈바꿈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야, 근데 아까 이런 건물이 5개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죠. 이야, 어마어마한 규모의 창고를 갖고 있었네요. 그러죠. 이 많은 곳에 쌀을 그렇게 쟁일 수 있었다면 우리 그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수탈을 해 갔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여기 그 동진강 그 줄기를 쭉 타고 따라가다 보면 만석부라는 곳이 나와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조병갑이가 만석 이상의 쌀을 수확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석부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네. 아마도 구마모토도 여기에 만석 이상의 쌀을 쌓고 싶어서 그러한 규모로 창고를 짓겠어라고 하고 5개의 창고를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에 5개의 창고 안에는 쌀이 그득 담겼겠죠. 그러죠. 와. 가을이면 우마차로 여기 쌀을 가져오는 소장님들로 그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네. 지금 뭐 저는 그 쌀 가마니 하나하나가 네. 당시에 이 지역 민초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처럼 무게가 느껴지는데 네. 특히나 제가 아직 만석고라는 곳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아, 네. 그럼 저도 여행 말미에 만석고를 좀 들려서 네. 그 만석의 느낌과 동진강의 어떤 그 풍요, 네. 드넓은 들판도 한번 봐야겠어요. 일제강점기 전북 지역 최대 지주였던 구마모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지서 2곳의 운영비까지 부담했다는데요. 그의 주도면밀한 농장 운영에 우리 농민들은 수탈을 당하고 또 당했습니다. 와, 선생님 이게 여기서 네. 땅을 빼앗긴 것도 정말 아픈 서름인데 소장료를 50% 뭐 50% 이상 걷어갔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 비옥한 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쌀들은 다 빼앗기고 네. 영양실조로 많이 죽어갔는데 특히나 영유아들 그애들이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5살까지 호적기에 올리지 않다 보니까 이름 없이 산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쌀이 많이 나는 곳에서? 네. 아, 진짜. 비옥한 땅 위에 새겨진 수탈의 역사. 그 아픈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평사 나간, 평평한 모래밭이나 들판에 기러기가 내려앉은 모양의 명당터.
동진강변 최고의 명당 자리에 내려앉은 듯 자리한 규당 고택입니다. 지으신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규당고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리를 잡은 거는 이제 평사나간이라는 명당 자리에 전국 각지에서 여기 모여서 이제 좋은 집들을 지어서 이제 마을을 형성했는데, 그때 자리를 잡아서 한 5년 동안 준비해서 지으신 것 같아요. 이제 완공됐을 시기는 1939년도에 완공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 이제 건물 5동 한 50칸 정도 규모로 지었는데, 남아있는 건 40칸 정도 됩니다. 현재는 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의 현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넓은 대지에 반듯하게 자리 잡은 규당 고택. 규당은 대대로 살던 칠보를 떠나 최고의 명당으로 소문난 이곳에 자리를 잡은 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규당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제 고조 할아버지 되시고요. 우선 이 집을 지으셨고, 또 이 집을 지으면서 이제 마을이 흉년이 들어서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울 때 자기 이제 사비를 털어서 이제 마을에 세금을 대납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아들이신 윤술 할아버지는 칠보 발전소라는 이제 수력 발전소가 전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생겼는데, 주변 마을에서는 호롱불 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본인 200마지기 이제 땅을 팔아서 아마 7km에 달하는 전선을 놔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전기를 쓸 수 있게 그런 좋은 일을 하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면민들의 호세를 대납해 주는가 하면, 발전소가 생겼는데도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던 할아버지. 그분들의 이야기에 새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평소에 자기 성찰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이 잘 살아야 본인 가정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 공간을 5년 동안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좋은 공간에서 좋은 걸 느낄 수 있는 바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고의 명당이란 어쩌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닐까요? 규당고택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정을 나누는 장소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사랑채 용도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전에 이제 사랑채를 전주 한옥마을에 옮기셔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사랑채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에 맞게 이제 사랑채를 하나 지었고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와서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또 관련된 자료나 책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쓰려고 사랑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규방 가사의 맥을 이은 가사문학 작가 소고당.
김정식 대표의 할머니인데요. 이렇게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새롭게 써내려갈 이야기들로 규당고택의 사랑방엔 온기가 넘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두 분한테 이곳에 오면 마음이 설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명은 제 조카이고 또 한 분은 저한테 이제 막내 숙부입니다. 조카는 평상시에 이제 벌레도 무서워하고 겁이 많은데 여기 와서 달도 보고 저녁에 달도 보고 별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막내 숙부는 이제 태계 이황 토론회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셨다가 거기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이제 초청해서 최근에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셨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세대가 서로 다양한 감정과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속에서 만나는 강풍경, 태인천과 정읍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눈 덮인 겨울 풍경의 정취에 잠시 취해봅니다. 이 만석보 주변에 또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렇게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리니까 참 좋네요. 한겨울에 이렇게 소미불 같은 하얀 눈을 덮고 있으면 추운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 기분은 뭘까? 확실히 이곳은 드넓은 평야와 비옥한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훨씬 더 따뜻한 겨울이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인 언덕. 눈 덮인 순백의 풍경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만석보 전망대를 점점 오르면서 보여지는 풍경이 이 정읍의 넓은 들판, 풍요를 상징하는 이 비옥한 땅이 느껴지네요. 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 볼을 싸가지고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저장했다는 그 지혜도 참 놀랍고, 무엇보다 이 평야에서 느껴지는 경치감이 너무 좋네. 와, 이렇게 좋구나.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사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의 불씨, 그 출발점인 만석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농민들을 속여 만석보를 공짜로 만들었지만 혜택은커녕 물세를 걷자 이에 반발했던 건데요. 핥히고 상처받은 농민들의 피 끓는 간절함, 동진강변 너른 뜰에 담긴 애환과 꿈을 떠올려 봅니다. 태인천과 정읍천이 만나 동진강으로 흐르는 이 만석보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제가 여행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석보에서 보는 이 느낌은 보시다시피 풍부한 물과 넓은 땅, 그래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하얗게 내린 눈 속에는 이미 이제 열정적이고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많은 생명들이 움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옥함이 보이는 이곳에서도 과거에 수탈의 아픔이 있던 것처럼 지금 매우 춥고 황량한 겨울이지만 눈이 녹은 다음에 따뜻한 봄을 되려 느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정읍 그리고 임실에서만에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섬진강 상류에서부터 물 따라 길 따라 떠나온 여행.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제방 숲을 만들고 모두가 하나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이야기. 눈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난 강과 호수. 임실 정읍이었습니다. 하루도 하루가 나를 지치게 해 보잘것 없는 일상 초라한 평화 속 숨막혀 하면서